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초고령 사회라는 정말 엄청난 재난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과연 어떠한 길이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리고 우리 이 초고령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길인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그 고민에 대해서 함께 연구했고 또 제도를 만들어 왔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저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컨텐츠는 이런 순서로 보겠습니다. 왜 회복기 재활, 리커버리 페이스, 제가 앞으로 리커버리 페이스를 컨벌레센트 리해빌리테이션, 칸리라고 제가 명칭을 하겠습니다. 왜 필요한가? 그리고 선진국들의 회복기 재활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국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개발되고 발전되어 왔는가? 앞으로 무엇을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회복기 재활이 필요한가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이 표가 정말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7%인 그 고령화 사회에서 20%가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단지 24년이 걸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14%에서 20%까지 오는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 에이지드 소사이티에서 슈퍼 에이지드 소사이티까지는 불과 6년이 걸렸습니다. 이건 어떤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매우 빠른 속도의 고령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이코노미, 돈에서 발생됩니다. 이 OECD 국가의 GDP 대비 보건의료비, 경상의료비가 이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경상의료비 증가 속도는 너무나도 빠르게 아주 위험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2022년도에 OECD 평균을 돌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우리와 비슷한 패턴으로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하고 조금 비교를 보면은 얼마나 대한민국이 심각한 상황인지를 더더욱 아주 잘 알게 됩니다. 자, 고령화율이 비슷한 시점을 제가 매칭을 같은 시기에 했습니다. 절대 금액으로 비교했기 때문에 빨간색은 대한민국, 파란색은 일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 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또 GDP 대비 보건의료비 비율로 표시를 해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고령화가 7.2%, 10.5%대까지만 해도 일본과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3.2%에 되면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기 시작하고 17.5%의 시점에 오니까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1.6배가 넘는 그런 굉장히 많은 의료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의료 개혁 계획을 2015년부터서 이제 10년간 추진해 왔습니다. 다시 또 일본은 지금 2040년을 바라보고 의료 개혁을 하고 있죠. 그 의료 개혁의 핵심은 바로 병상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급성기, 가장 많은 의료비가, 병상당 의료비가 발생되고 있는 급성기 병상을 최대한 줄여서 회복기 병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성기, 요양 병상을 줄이는 것입니다. 요양 병상을 줄여서 그것을 방문 진료, 재택 의료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주로 1차 의료에서 그런 것들을 감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혁들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와 비슷한 지금 정책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OECD 국가의 회복기 재활 병상의 비율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한 10% 정도가 재활 병상에 해당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0.5%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병상 수가 적은가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병상 수 공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재활을 하고 있지 못하고 앞으로 이 병상이 계속 늘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몇 나라를 보여드릴 텐데 이 나라들은 이미 슈퍼 에이지드 소사이티, 이 초고령 사회에 이미 접어든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특징이 회복기 재활을 강력하게 국가에서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보시면 알게 됩니다. 독일에서는 레하 클리닉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그 핵심적인 그런 제도의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하 클리닉에서 회복기 집중 재활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을 빨리 집으로 사회로 복귀시키고 있는 그런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활 우선이죠. 재활 요양보다 재활이라는 그런 이 원칙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한 3주에서 180일 정도의 입원을 질환군별로 다양한 입원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4시간 정도의 집중 재활, 우리나라하고 이제 비슷하죠.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가 제도는 일종의 일당 정액제 수가를 이제 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프랑스는 지금 재정 위기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그 SSR 지금은 SMR이라고 좀 바꿨습니다. 메디컬한 그 기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SSR에서 지속 가능한 그런 회복과 돌봄 이런 것들을 이 핵심적인 가치로 내세우고 이런 제도들을 회복기 재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그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회복기 재활 치료를 통해서 사회로 이런 돌려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요. 일본은 재활 전치주의, 재활을 먼저 반드시 요양으로 가기 전에 재활을 먼저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재활 전치주의 이런 그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회복기 재활 제도가 역시 또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3 내지 6개월 정도 이런 입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하루에 3시간 정도의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고령화를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고령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역시 회복기 재활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재활을 할 수 있는 이 기관들이 지역 사회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야지 접근성이 좋아야지 된다. 그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2017년 10월부터서 재활 의료기관 회복기 재활 컨벌레센트 리해빌리테이션 시범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뇌질환, 척수질환, 그다음에 또 대퇴골 골절을 비롯한 근골격계 질환 그리고 절단 질환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약 2년 조금 넘게 시범 사업을 했고요. 그 결과 2020년 3월에 정식으로 본사업 제1기 재활의료기관 회복기 재활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5개 기관에 시행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3년 뒤에 제2기 2023년도에 53개 기관에 이런 또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그 재활의료기관 지정의 개요를 살펴보면은 의사는 환자 40명당 재활학과 1명, 의사 1명, 그다음에 간호사는 1대6, 물리치료사는 1대9, 작업치료사는 1대12, 사회복지사는 1명 이상, 침상은 60병상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회복기 재활 환자의 비율은 4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활 치료료는 3가지 그 수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대1 치료를 하는 것은 재활 치료 3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재활 치료 1이나 2는 1대1이 아니고 한 사람이 여러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치료 수가인데 대략적으로 1시간당으로 수가를 환산하면은 한 13,000원에서 72,000원, 3,000원 정도 이런 비용들을 재활 치료료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입원료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침상 그 저혈병상이 이렇게 이제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보면은 일본하고 비슷한 그런 그 추이로 증가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전국적으로 약 10만 명당 77.3병상 정도의 회복기 저혈병상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한 19.8병상 정도를 회복기 저혈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초기의 그런 그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들, 병상 수가 증가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환자들 그 연구 결과가 이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은 흥미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첫해,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제1기 본사업에 했던 그런 45개 기관의 그런 그 데이터들을 연구 보고서에 나온 것을 보면은 첫 해에는 8,795명의 환자를 치료했는데 마지막에 가면은 18,892명의 환자를 치료하게 됩니다. 연 단위로 이렇게 점점점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들의 전체적인 이 숫자가 이제 점차적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재활 치료로 3 위에 있는 제시되고 있는 이 부분에 청구량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의료 비용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재활의료기관 환자 구성 비율을 보면은 흥미롭습니다. 첫 해에는 회복기 재활 환자 비율이 한 40% 정도 됐는데, 두 번째 해는 57.8%입니다. 세 번째 해는 64.2% 평균이 이 정도가 회복기 재활을 치료를 하는 환자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2023년의 이야기, 2022년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2025년 3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예, 제가 여기 답을 보여줘. 지금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55%, 56%이 정도인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회복기 재활 질환에 우리 우리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회복기 대상 질환을 한정적으로 굉장히 제한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렇다 보니까 기관 수는 늘어나고 환자는 공급되지 않고, 그래서 점점 회복기 재활 치료를 제대로 못하는, 질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그런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복기 환자의 비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갔다. 3년 동안에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도의 문제죠. 자, 우리가 그럼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 우리나라에 그 16개 지방자치 이제 단체가 있습니다. 뭐 세종시까지 하면 17개인데요. 그 중에서 그 재활의료기관이 없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울산, 세종, 그다음에 전라남도, 이 3곳이 있는데, 이곳은 아예 이런 회복기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은 아주 병상이 밀집되어 있고 많습니다. 우리나라 평균이 19.8인데 가장 많은 대전 지역은 52병상이 넘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해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되는가,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상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는 건데, 이것은 그 정부 정책에 어떤 그 약간 구멍이 나 있다, 어떤 펑크가 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밀하게 환자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것이 흘러가도록 제도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없는 곳도 있고, 경쟁이 심한 곳은 더 심각하게 보는 점은 점점 더 경쟁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첫 1기, 2기에 비교했을 때 1기보다 2기에 들어서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격차가 더 커진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이제 가장 많은 곳과 가장 적은 곳의 비율이 1.88배, 2배가 안 됩니다. 그리고 0.52배. 그런데 우리나라는 2.65배, 많은 곳과 적은 곳, 그런 정도의 그런 많은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회복 기자의 문제를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사진을 제가 좀 우리가 대학병원에 최근에 제가 어떤 경험을 대학병원의 어떤 그 교수님인데 자기 가족이 이제 회복기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제 상태가 되었어요.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대학병원 치료만을 고집하겠다. 내 가족은 대학병원에서만 치료해야 되겠다라고 고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 대학병원에 계속. 그러나 대학병원은 그렇게 허용되지 않죠. 그러면은 이 환자가 회복기 재활 병원에 오면은 많은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로봇 치료 뭐 다양한 치료들을 건강보험 급여로 적은 비용으로 오히려 훨씬 더 잘 치료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인식 속에는 도대체 회복기 재활이 뭐지? 회복기 재활 병동이 뭐야? 뭐 하는 제도야?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 이런 환자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정형외과 수술을 하신 그 어떤 선생님은 재활 치료할 필요 없어요. 집에 가서 열심히 혼자서 이렇게 운동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부족, 사회적 인식 부족, 우리 그 의료인조차도 인식 부족이 상당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이 케이스는 이제 무혈성 괴사 avascular necrosis가 온 환자입니다. 거기에 total hip replacement를 한 그런 환자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 회복기 재활 기준에는 이런 환자는 최대 30일 플러스 30일, 60일까지 회복기 재활 입원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52세예요. 젊은 환자니까 열심히 재활 치료를 해서 51일째 퇴원을 시켰습니다. 자 반면에 이 환자는 바이폴라 나이가 60 되신 분인데 바이폴라 힙 리플레이스먼트를 했어요. 이게 사실상 별 그런 두 환자 간의 차이가 어찌 보면 재활적 관점에서 기능적 관점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환자는 회복기 재활에 단 30일만 입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불행히도 이 환자는 페리프로스테틱 프랙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재활시키는 것은 매우 더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0일 만에 퇴원을 해야만 돼서 결국은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회복기 재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자 그럼 이 환자는 어떨까? 이 환자는 정말 더 안타까운 환자. 이 환자가 과연 걸을 수 있을까요? 이 환자하고 어떤 환자가 재활 치료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까요? 많은 재활과 전문이라면 당장에 이걸 사진만 봐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환자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이 환자는 고관절 부위 골절이 아니다는 이유로 회복기 재활 치료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예 회복기 재활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런 환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한 독일, 프랑스, 일본의 환자들은 이런 환자들이 다 회복기 재활 치료를 받고 빨리 회복해서 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공공병원 재활은 그 적자가 나니까 공공병원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의료제도는 매우 독특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일 정도로 독특합니다. OECD 평균의 공공병상이 약 70% 되는데요. 대한민국은 병상 수가 90%가 넘습니다. 민간 병상이 90%가 넘습니다. 공공병상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공공병상이 완전 정반대인 것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민간 병상이 많이 공급되고 있는 나라인데 그것은 전적으로 제도적인 문제에 기인합니다. 과거에 1970년대 초반만 해도 공공병상이 민간병상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점점점 감소하게 되는 그런 그 이유는 법적인 제도적인 이유로 인해서
의료법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민간 자본이 이제 여러 가지 이 병상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길을 열어줘서 이제 민간 병상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의료비, 경상 의료비가 공공병상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지게 된 것이죠. 자, 공공의료를 우리가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매우 정의하기 어렵고 전 세계에서도 공공의료에 대해서 정의하지 않는 거는 우리는 독특하게 자꾸 공공의료라고 주장을 하는데 의료의 상황이 제도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공공의료 하면은 대략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를 가지고서 보는 것입니다. 공공 또는 국가가 소유하는 그런 경우에 공공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펑션, 기능에 따라서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공중위생이라든지 뭐 예방적인 그런 것들은 어떤 공공 영역에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이 사회복지 측면에서 어떤 계층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들을 주로 보는 것을 공공 영역이라고 말을 하면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의 독특한 여기 기준이 있습니다. 이 소득이 그 수입이 낮아서 적자를 보는 영역을 공공이라고 말을 하는 전 세계 경제 교과서를 바꿔야 되는 희한한 그런 기준이죠. 이 공공을 이런 적자가 나는 영역을 공공이라고 한다면 적자는 수가를 적절히 올려주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것을 공공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선한 적자 뭐 이런 그 희한한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크로켓 게임처럼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현상을 우리나라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와도 도저히 그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적인 특성을 가진 제도적인 그런 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도 한국처럼 민간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고 그다음에 이 국가의 민간 영역에 대한 지배력이 강력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건강보험 수가 체계하에서 모든 그 의료기관이 이제 동일한 수가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민간 의료기관이 공공병원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재활에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재활을 그래서 공공병원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공공 어린이집 재활병원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죠. 공공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그 자원의 배분과 적절한 수가와 그런 제도가 해결해 주는 것이죠. 심지어 이제 우리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보건복지부 산하에 그 제도의 당사자인 그 우리 회복기 재활의 제도 병원 53개 병원의 대표가 이 운영위원회에조차 들어가지 못합니다. 노조에서는 들어가고 뭐 환자단체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는데 정작 당사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현실과 완전히 괴리되어 있는 그런 그 결정들을 정책 결정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매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 나온 것이 이제 2026년부터 시행하는 제3기 목표 병상 수를 이렇게 지정해서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상 발표를 보면 의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라남도 광주가 인구가 한 150만 정도 됩니다. 인천이 3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두 곳의 목표 병상 수가 똑같이 888병상입니다. 이 현상을 그것도 나란히 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서 이런 목표 병상 수가 나왔는가 물어봤더니 급성기 병상의 그 진료 행위량을 가지고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은 우리가 가서 급성기에 가서 큰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치료도 하지만은 재활은 지역 사회로 와서 재활을 하는 것이죠. 내가 광주는 전남 광주 전체의 그 지역에 중환자들이 몰리는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서 치료를 하고 재활을 할 때는 내가 우리 집 근처로 와서 가족들의 지지와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가면서 재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광주, 전남을 합치면 한 300만 되는데 결국 인천 전체 인구하고 비슷해지죠. 그러다 보니 이런 오류가 나타나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그런 목표 병상수가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현실적인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 제가 그래서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과거같이 1차, 2차, 3차의 그런 전달 체계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1차, 2차, 3차의 전달 체계는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오래전에 2000년도에 이 김대중 대통령 그 정부에서 의료 전달 체계를 그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누구나 다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가장 뛰어난 병원을 가장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문제가 많지만 어쨌거나 이런 1, 2, 3차의 전달 체계는 한국에서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 병원을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이 매트릭스 구조로 의료 이용 체계를 바꿔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회복을 담당하는 병원, 요양을 담당하는 병원, 그다음에 각종 지역 감염병원, 정신병원 등등 이런 기능성 병원들을 두고 1차 의료기관은 재택 의료와 방문 진료를 통해서 예방적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빨리 이런 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초고령 사회를 맞아서 우리는 의료비의 그 폭증을 감당할 수 없다. 더 이상 한국의 보건 의료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크라이나를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의 마이단 민주화 광장입니다.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민주화 투쟁, 러시아와의 그런 이 지배 가운데서 이 민주화 투쟁의 그 상징이 되는 그런 곳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 꽃들이 희생된 군인들의 사진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곳을 가게 된 것은 우크라이나에 많은 절단 장애 환자들이 방치되어 있다. 이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좀 와서 살펴봤으면 좋겠다 해서 요청이 와서 제가 다녀왔고요. 가서 너무나 눈물 나는 상황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우리도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2번의 전쟁을 겪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상위 군인들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막 그럴 때 너무 두려웠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갈고리 의수족을 가지고 와서. 근데 지금 여기는 환자들이 전쟁 이 군인들이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고 방치되어 있고 재활 치료는 받을 생각도 못 합니다. 그저 남아 있는 그 재정을 전쟁에 다 쏟아붓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한국의 발전된 재활을 이런 나라에도 가서 좀 같이 서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또 꿈을 꾸면서 제가 다녀왔는데요. 우리나라의 재활 이제 제도가 지금 우리도 아직 해결될 문제 많지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 시기는 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정부 또는 어떤 제도를 설계하는 사람들과 현장에는 갈등과 그다음에 계속적인 이 대화와 그런 또 변화를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또 다른 그 더 힘든 나라들의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회복기 재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소개를 간단히 해드렸고 혹시 이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은 좀 더 또 토론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